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포럼의 저장을 맡은 동국대 김갑순 교수입니다. 마이크 좀 깨끗한 목소리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는 잠깐 마스크를 벗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벗는 게 아니고요. 네. 오늘 그 제25회 한국세무포럼의 주제는 세수추계 현황과 과제입니다. 세수추계는 예산 수립의 가장 기초가 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칠 세금의 규모를 고려해서 그 씀씀이를 결정하기 때문이죠. 예상세수를 낮게 잡아놓으면 정작 예산을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지난 2021년과 22년에 기존과 달리 세수추계가 한 10% 정도 오차가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 세수 전망과 관련해서 가장 큰 과제로 꼽은 것이 바로 이 전망 모형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이 어떤 자료와 모형을 이용해서 전망을 하고 있는지, 또 모형 예상치에 대한 보정 작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등 많은 부분들이 사실 투명하게 공개되거나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이 전망을 하는 많은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된다든지 또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그런 머신러닝 이런 것들을 최신 기법들이 도입돼서 전망의 정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해마다 세법 개정안이 이 기재부에서 공개가 되면 맨 뒷부분에 개정세법과 관련된 세수 추계와 전망치 등이 첨부가 되는데요. 그 내용이 사실 굉장히 단순하게 제시가 되어서 관련된 연구를 하는 저로서도 그분이 도대체 어떻게 전망된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제25회 한국세무포럼에서 세수추계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이 분야 전문가이신 발제자와 토론자를 모시고 오늘 포럼을 갖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정다운 박사님께서는 이 분야 전문가로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세수추계 방법과 또 앞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어떤 측면에서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한 매우 의미 있는 발제를 해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실 정다운 박사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 박사님은 유니버시티 오브 서던 캘리포니아에서 학위를 하셨고요. 경제학 박사하셨고 현재 한국구세자유연구원 부연구위원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국교세자유연구원 세수추계팀장 맡고 계시고요.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또 겸임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발제를 맡으신 정다운 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정 박사님께서는 파워포인트로 발제를 준비하셔서 자료를 잠깐 이동하셔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조세자유연구원 정다운입니다. 오늘 세수추계 현황과 과제에 관련돼서 발표를 맡게 되었고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잠깐 마스크를 벗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굉장히 세수추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고 논란들도 있는데 사실은 좀 오해도 있고 또 지나치게 억측도 있고 또 물론 잘 이런 정보가 공유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고 갈 수 있는데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나마 지금 어떻게 저희 기관에서 추계를 하고 있고 또 추후에 반복되는 논란을 좀 억제하고 또 이렇게 좀 개선 방안은 없는지 오늘 이렇게 쉐어를 하기 위해서 발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페이지하고 다음 페이지에 신문 기사를 인용해서 먼저 발표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게 작년 9월의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2022년 초 슈퍼 예산안에서
2022년의 예산을 338조 6천억 원으로 예측을 해서 이게 지나치게 낙관적인 세수 전망이 아니냐라는 기사가 나왔고 이러한 것이 좀 비판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다라는 뉘앙스로 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뚜껑을 열고 보니까 2022년 세수가 굉장히 잘 거쳤습니다. 법인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 또 여러 기타 대부분의 세목에서 세수 실적이 좋아서 338조 6천억 원보다도 훨씬 더 많이 거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라든지 저희 연구원이라든지 작년에 세수 오차가 많이 나서 비판을 많이 받긴 했었지만 사실 민간이나 어떤 여론에서 지금 작년에 제기한 어떤 이런 낙관적인 세수에 대한 비판 역시 사실은 잘못된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만큼 세수 예측을 하는 것, 세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경기가 어떻게 흘러감에 따라 세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전망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최근에 이번 달이었어요. 10월 달에 굉장히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세수 오차 관련해서만 그 오차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론들이 형성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경제 성장 전망과 관련해서도 기사가 난 적이 있어서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봤었습니다. 기사를 읽어보면 예상치 못한 코로나19가 닥친 2020년과 그 영향이 지속된 2021년을 제외하면 KDI에서 예측한 그 경제 전망이 가장 정확했고 우리가 그동안의 경제 성장 전망치를 보면 KDI와 한국은행과 정부 가운데에서 KDI 전망치가 가장 정확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크게 벗어났던 해는 지난 10년간 2012년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차는 1.8%포인트였다. 사실 저 1.8%포인트가 굉장히 작은 숫자처럼 보여도 오차율로 계산하면 거의 50% 육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차율로 보면 사실 굉장히 큰 오차가 발생한 것이다. 경제 성장 전망에서도 KDI가 가장 정확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전망이 부정확했던 해의 오차율이 50% 가까이 됐었는데 나머지 기관들 한은이나 정부의 전망치 역시 아마 오차율은 그거보다 더 컸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기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경제 전망은 우리가 사실 분기마다 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서 오차가 생각보다 적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차율로 보면 경제 성장 전망치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뒤에 발제에서도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 세입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전제 변수는 경제 성장입니다. 직관적으로 나라가 돈을 더 많이 벌고 나라가 경제가 성장을 하면 세수도 증가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경제 성장이 우리의 예상보다 좀 덜 된다 그러면은 세수도 우리의 예상보다 덜 거치게 될 수가 있고요. 우리의 예상보다 더 많이 성장을 했으면 세수 역시 더 많이 거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차라는 것이 세수 자체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볼 것이 아니고 경제 전반에 대한 전망의 오차와도 같이 연결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먼저 신문 기사를 인용해서 발제를 시작하였습니다. 세수 추계가 정확하면 당연히 나라의 산림 운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수 추계의 정확성과 지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은 당연히 포지티브 릴레이션이 있을 것입니다. 양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관찰을 바탕으로 세수 추계 정확성을 제고한다면 예산의 효율성 집행을 제고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할 가능성도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건 양의 상관관계고 이게 인과성을 입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수 추계 정확성을 제고한다고만 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한다든가 아니면 재정 집행이 더 올바르게 쓰인다든가 하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판단을 근거로 정책 목표를 세수 추계를 핀포인트 값으로 무조건 정확하게 맞춰야 된다는 목표를 세우면 혹은 그러한 의견을 제시한다면 그거는 올바른 접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이 변수들의 관계는 어디까지나 양의 상관성인 것이지 인과성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한 포인트에만 맞춰서 그것을 개선해야지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하는 접근은 잘못된 것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오차가 많이 난 것 때문에 세수축의 세수축을 정확하게 맞추지 못한 것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 우려하지만 그런 식의 정책 목표를 제한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런 오차가 발생하고 그러한 현상이 발생했을 때 어떠한 대처를 할지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가 더 초점이 맞춰져야지 이게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비슷한 예를 들어서 경제 성장과 관련된 예를 제가 이 슬라이드에 적어놨습니다. 경제 성장 전망이 정확하면 분명히 기업의 투자 결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가계의 소비 결정에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이것 역시 이게 우리가 변수들을 관찰했을 때 양의 상관성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 전망의 정확성만 제고시킨다면 기업이 올바른 시점에 최적의 투자를 결정할 것이고 가계도 최적의 소비를 결정할 것이라서 경제적으로 아주 효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 그렇다면 정책 목표로 우리가 경제 성장률의 핀포인트 값을 정확하게 맞추도록 하자라고 만약에 제안을 한다면 이 역시 사실은 정확한 정책 대안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앞서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본 관계들은 양의 상관관계에 있는 것이지 인과성을 입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핀포인트로 정확하게 맞춘다고 해서 그 나머지 우리 경제 활동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정확하게 맞추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어떤 정책 대안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우리 경제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접근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지 어떤 성장률 전망치나 세수 전망치를 정확하게 핀포인트로 맞추자는 것은 제가 뒤에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이 세수 추계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건설적인 토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에 예산이 250 본예산 기준 추경 예산 기준인데요. 251.1조였고 실제 세수가 265.4조여서 오차율은 5%대였고요. 2018년에도 오차가 좀 컸었습니다. 9.5%였어요. 그래서 이 당시 제가 뭐 어렴풋이 기억하기로 이 당시에도 세수 추계 관련돼서 국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고 또 이러한 여론들이 이거 너무 큰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형을 개선해 보자 아니면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자 해서 저희 연구원에서도 법인세나 뭐 소득세 관련 모형에 대해서 좀 더 고도화를 해보려고 노력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픈 투비 2019년에 그러한 절차를 거쳤더니 0.5%로 오차율이 갑자기 급감을 했어요. 좋은 거죠. 어쨌든 우리가 여론에서도 원하는 대로 세수 추계를 정확하게 어느 정도 근접하게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걸 따지고 보면 사실은 세목별로 보면 어떤 데에서는 10조 원 가까이 뭐 예를 들어서 10조 원 더 오버 에스티메이트 했을 수도 있고 다른 세목에서는 10조 원을 더 언더 에스티메이트 했을 수도 있고 그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같이 합해 보니까 해픈 투비 그냥 비슷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목별로 보면 뭐 세수 추계를 굉장히 좀 정확하게 개선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면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2018년에 세수 추계 오차가 커지면서 그 비판을 받아들이고 뭐 조치를 좀 취했던 0.5%를 감소를 했지만 사실은 이 이면을 살펴보면 이게 랜덤한 이벤트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뒤에 이제 저 회기 분석을 설명하면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노력은 하지만 반드시 이 핀포인트 세수 추계를 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오차율이 뭐 드라마틱하게 감소하거나 이런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0년에도 세수 오차로만 보면 굉장히 양호했다고 봅니다. 2.1%. 이제 문제가 2021년이었죠.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추경 예산 기준으로 314조였고 실제 344조로 30조 원이었지만 언론에서는 계속 본 예산 대비해서 60조 원 가까이 차이가 났고 그 기준으로 하면 20% 가까운 오차율이 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경제 성장도 계속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추경 예산에서도 그러한 경제 상황들이 반영이 되고 새롭게 업데이트한 그 세수 숫자를 가지고 바라보는 게 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에 가까운 오차율이 났다라는 거는 뭐 여론이나 뭐 국회에서 지적을 할 만한 내용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때가 이제 2020년 코로나19 이후 바로 그 직후 해였는데요. 이게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현상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봐도 예를 들어서 대만 같은 경우도 오차율이 19%였고 그다음에 일본도 13.5%였고 미국도 13%였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가 만약에 본 예산 기준으로 하면 20% 가까이 돼서 대만과 두 나라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비판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현상이 우리나라만의 아주 특별한
굉장히 특별한 현상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코로나19 이후 우리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떤 이런 그 구조적인 변화 과정에서 경제 성장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경제 전반과 관련된 거시 변수들의 전망값들이 차이가 있으면 그만큼 세수 추계하는 데 있어서도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게 만약 우리나라만의 아주 스페시픽한 그런 케이스였다면은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꼭 그런 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2022년에 396.6조 원으로 이제 추경해서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이 숫자는 뭐 비슷한 숫자로 근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이제 매달 들어오는 그 세수의 정보를 가지고 올해 얼마만큼 될 건지도 예측을 하는데 그걸 이제 세수 진도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세수 진도율을 과거의 값들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그 보정을 했을 경우에 올해 이게 7월까지 들어온 숫자인데 261조 원 7월까지 들어온 숫자인데 과거 진도율을 고려하고 올해 진도율을 어느 정도 보정을 했을 때 추경 예산 396.6조 원 근방에서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문제는 2023년이겠죠. 2023년에 예산안 제출된 세임 예산안 규모가 400조 원이 넘었는데 또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 경제가 굉장히 많이 급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런 추계를 할 때는 과거에 전망됐던 그러니까 여름 본예산 작업할 때 전망됐던 숫자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가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이게 또 한번 업데이트 돼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산안 제출된 숫자만 놓고 보면 400조 원이고 이거에 대한 또 사실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음 페이지에는 2017년부터 21년까지 본예산, 추경예산 오차율을 정리한 것인데요. 2021년에 조금 좀 높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물론 이제 뒤에서 세목별로 제가 한번 살펴볼 예정이긴 한데요. 이게 꼭 어떤 뭐 일각에서 제기하는 뭐 의도성 이런 건 사실은 개입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숫자를 조작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거시 전제 변수들의 전망치를 가지고 했을 경우에 이런 숫자가 나왔고 왜 그런지를 살펴보니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 이후 정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구조적인 변화, 거시 전제 전망치의 어떤 정확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저런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좀 구체적으로 세목별로 살펴보면 제가 좀 이렇게 진하게 색깔을 칠해놓은 세목들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그리고 증권거래세인데요. 양도소득세에서 예산과 그 실적의 차이가 약 19.8조 원이 났고요. 법인세가 17조 원, 그리고 상증세가 거의 6조 원 가까이 났고, 그다음 증권거래세도 5조 원 가까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오차를 다 합해 보면 약 48조 원 정도 돼요. 이 4개 세목에서만 발생한 세수 오차가 48조 원 되고 전체 본예산 대비 2021년에 세수 오차 규모가 61조 원이었는데 전체 오차 대비 80% 정도가 이 4개 세목에서 발생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4개 세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는 자산과 관련된 세목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 세수를 예측할 때 여러 자산 시장에 대한 정보도 반영하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도 반영하고 토지 시장에 대한 전망도 반영을 하지만 사실 개인의 매도 행위 혹은 매수 행위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예측이 정확하지가 않으면 이런 오차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형으로 저희 조세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모형으로 양도소득세를 과거 변수들을 가지고 추정을 해보면 이 30조 원이 그러니까 지금 양도소득세 2021년에 36.7조 원이 거쳤는데요. 저희 모형으로는 이 숫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양도소득세가 보통 15조에서 20조 이 정도 거쳤는데 저희가 예측할 때는 당연히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러한 그 구조적인 이런 관계들이 미래에도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분석을 하는 것인데 만약에 구조적으로 이런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버리면 저희 모형으로서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전망치가 정확하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갑자기 뭐 토지나 부동산 매도를 더 많이 하고 그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더 는다면 사실은 이것까지 예측하는 모형이 캡처해서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자산과 관련된 세목에서 오차가 났다라는 것이 2021년 세수 오차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인데요. 이게 이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세목별로 살펴본 것인데요. 양도소득세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통 코로나19 이전, 그러니까 2019년까지 보통 15조에서 20조도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에 조금 2023조로 좀 늘어나긴 했지만 2021년에 저희 모형으로 36조까지 예측하는 건 좀 무리였다. 그리고 상속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7년부터 19년에 보통 6조에서 8조였는데 2배가 가까이 증가를 한 거죠. 2021년에는 15조까지 거쳤습니다. 물론 그 대기업 회장의 그 사망 이후에 그 우발적인 세수가 포함이 되긴 했지만 그 역시 저희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살펴보고 한 가지 또 살펴볼 건 증권거래세에 관련된 겁니다. 2020 코로나19 이후에 증권 시장이 굉장히 화랑이었는데 그에 따라서 보통 4조에서 5조 정도로 예측됐던 증권거래세가 2021년에 10조까지 늘어난, 대부분 2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만으로 어떻게 충분히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현실이었다. 이러한 배경을 알아야지 세수가 왜 틀렸고 왜 그렇게 예전과 달리 많이 오차가 났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연구원은 세수 추계는 기본적으로 단순 회귀 분석을 실시합니다. OLS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거시전제 변수들이라고 하는 것은 GDP 아니면 물가지수, 그 다음에 수출, 수입, 그리고 민간 소비 뭐 이러한 것들인데요. 이러한 정보들을 저희가 사용을 해서 이러한 것들이 차년도에 혹은 그 2년 뒤에 어떻게 변할 것인가라는 전망치를 가지고 저희 모형과 저희 과거 데이터로 설명한 모형에 포함을 시켜서 미래의 세수값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 단순 회귀 분석에 포함하는 변수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GDP,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더 큰 결정력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어떤 때는 오히려 수출이 더 많은 설명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민간 소비가 더 많은 설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변수를 매년 조금씩 조정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형의 근본적인 틀, 이 단순 회귀 분석이라는 툴은 크게 변화하지는 않습니다. 한간에는 이 모형을 좀 더 고도화하자, 좀 복잡하게 좀 만들자라는 의견들도 있는데 사실 저희 연구원에서도 그런 시도를 하지 않은 건 아닌데요. 모형을 고도화하고 뭔가를 복잡화해서 한다고 해서 세수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획기적인 그 개선이 관찰되지는 않습니다. 또 모형을 복잡하게 할수록 나중에 이런 세수 오차가 발생했을 때 왜 그런지, 왜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순 회귀 분석이라는 큰 틀은 유지하되 조금씩 그 과거 변수들이 세수를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변수들에 대한 조정은 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세수 추계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제 개편안으로 세법이 좀 개정된 사항들, 그 다음에 특별한 사항들이 있으면 그러한 것들을 모형에 좀 변수화해서 반영을 하고요. 특히 코로나19라든지 아니면은 2008년, 9년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구조적인 변화가 있을 때는 회귀 분석에서 더미 변수를 사용해서 연도별로 이 절편값을 조정해서 세수를 예측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측 분석에 사용되는 변수를 간략하게 요약해 봤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변수가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도별로 저희가 취사 선택을 하는데요. 취사 선택이라는 것이 저희의 그냥 자의적인 판단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과거의 이 관계들이 변수들의 과거의 변수들을 가지고 회귀 분석을 할 때 이 설명력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 연도까지 그 과거의 변수들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을 선택해서, 모형을 선택한다는 말은 가장 적합한 변수들을 선택해서 회귀 분석에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략한 예로 근로소득세를 보면 취업자 1인당 명목 GDP, 상용 임시 근로자 수, 임금 상승률 등을 포함시키는데 이 외에도 만약에 명목 GDP보다 실질 GDP하고 물가를 이렇게 따로 넣어가지고 추계를 하는 게 더 설명력을 높인다 하면 그런 식으로 조정 작업을 거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관세 모형 같은 경우는 FTA 진행률이라는 걸 또 추가로 만들어서 넣었어요. 그러니까 관세는 당연히 수출과 수입에 의해서 결정이 될 텐데 FTA가 진행되면서 무관세로 잡히는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어떻게 모형에 포함시킬까 고민을 하면서 FTA 진행률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모형에 포함시켜서 세수의 정확도를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예산 추계에 사용하는 모형은 이제 추경 예산 관련된 중간 중간에 이제 뭐 추경 예산 작업이 있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본 예산 작업을 하고 그리고 추가로 한번 살펴볼 세수에 혹시 예측에 좀 달라진 부분이 없나 체크를 할 때 저희가 주기적으로 그대로 예전 본 예산에 사용했던 모형 그대로 사용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업데이트 할 때도 변수 위주로 사실은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경제 전망이 분기마다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경제 전망치가 달라졌다 하면은 그거를 다시 사용을 해서 업데이트해서 세수 추계도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사실은 우리가 본 예산 작업할 당시만 해도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2점 중반 한 2.45% 경제 성장으로 전망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뭐 2.1%, 뭐 IMF는 뭐 2.0% 혹은 뭐 다른 기관에서는 2.0%보다도 안 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망치가 갱신이 되거나 바뀌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변수에 다시 업데이트를 해서 저희도 세수 추계를 업데이트하고 만약에 추경 예산에 필요한 값이 있으면 그걸 토대로 다시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당해년도 아까 맨 처음에 올해 7월까지의 실적을 가지고 올해 한 396조 원 정도, 396.6조 원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도 저희가 다시 업데이트를 해서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세수 진도율이라는 것을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매달 그 세수가 얼마가 들어왔는지 알 수 있고 그래서 예산 대비 얼마만큼 들어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실적 대비해서 월별로 얼마만큼 들어왔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만약에 예산 대비 올해 매달 들어오는 그 금액과 과거의 실적 대비 매달 들어오는 금액의 차이가 있으면 그걸 좀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얼마만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진도율을 그럼 과거로 어느 시점과 비교하느냐 자의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아니고요. 경제 성장이라든지 소비라든지 물가 등 여러 그 변수들의 모먼트 값 그러니까 뭐 평균이라든지 분산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비교해 보고 비슷한 연도가 있는 비슷한 그런 추이가 관찰되는 해를 선택을 해서 그 해에 그 연도에 그 진도율을 가지고 저희가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 들어서 어떤 세정 지원이 별도로 있었거나 혹은 또 뭐 여러 가지 그 지원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런 것도 반영을 해서 당해년도 세수를 업데이트하고 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월별로 그 세수 진도율이 어떻게 되는지 쭉 정리를 해놨는데요. 만약에 2021년을 기준으로 제가 7월을 기준으로 예산 대비 71%나 거쳤는데 과거에는 이 71%라는 숫자보다도 더 적은 60%나 뭐 65%나 이런 진도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 때 2021년과 유사한 그 상황을 가지고 있었던 해들을 한번 살펴보고 만약에 그 해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해를 살펴보니까 2018년, 17년, 8년, 7년 정도였는데 그러한 값들을 가지고 업데이트를 해서 당해년도도 업데이트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수축의 정확성이라는 것은 결국 크게는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모형 자체가 바람직하냐 두 번째는 모형에 사용되는 변수 자체가 정확하게 전망이 되었느냐라는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수 축의 세입은 결국에는 이 경제 전반에 의해서 그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컨대는 모형 선택 자체에 의해서 크게 좌우되는 바는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이 변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변수를 자체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수를 전망하고 있는 기관들의 전망값을 가지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전망값이 달라지면 저희 모형에 집어넣었을 때 세입도 당연히 그 추계가 잘못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오차가 커질 수가 있는데요. 어찌됐든 모형 자체의 적합성과 변수 전망의 정확성이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결정하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변수 자체에 대한 전망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조건이 완벽하더라도 저희가 사용하는 이 단순 회귀 분석에서 마지막 에러텀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에러텀이라는 게 결국에는 저희가
관측되지 않는 변수들 그리고 접근할 수 없는 변수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러한 것의 영향으로 인해서 어찌 됐든 간에 구조적으로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핀포인트로 예측을 했다고 해서 그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핀포인트로 예측하는 것이 사실 그 계량 경제학적으로 보면 오히려 더 부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러텀 자체가 있는데 정확하게 예측했다라는 것은 뭔가 하여튼 문제가 있는 것인데 구조적으로 어찌 됐든 저희가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차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차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긴 한데 여러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변수 자체를 전망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저희가 세수는 예측을 해서 저희가 정부라든지 뭐 필요할 때 그 수치를 제공은 하지만 이 세수 예측에 필요한 전망 변수들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기관의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거시 변수들을 전망하는 대표적인 KDI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노동시장 관련된 전망을 제공해주는 노동연구원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양도소득세 관련된 여러 그 변수들을 제공해주는 국토연구원 등에서 저희가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요. 여기는 뭐 산업연구원도 있고 이제 에너지 경제연구원도 적어놨습니다. 사실 이런 그 국제 연구원들이 전부 다 이렇게 협조를 해서 하고 있었는데요. 뭐 중간에 이렇게 조정 등이 있어서 최근에는 노동연구원이랑 국토연구원 그리고 KDI 정도에서 저희가 관련된 변수들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조세연구원도 자체적으로 GDP라든지 이런 걸 전망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뭐 저희가 전문성도 부족하고 뭐 거시 그 분석을 하는 전문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전망은 하지 않고요. 변수들을 역시 받아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연구원에서 대표적으로 받는 변수들은 취업자 수, 상용직 근로자, 비상용직 근로자, 자영업자 뭐 이런 노동시장 전반에 걸쳐서 저희가 정보를 받고 있고요. 국토연구원도 부동산 시장 가격, 거래, 그럼 토지 가격, 토지 거래량 이러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저 세목별로 모든 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주요 세목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어떻게 저희가 세수 추계를 하고 있는지 설명하고자 부가가치세부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세목 중에서 비교적 쉽게 예측을 할 수 있는 세목입니다. 부가가치세가 최종 소비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최종 소비의 예측이 정확하다면 부가가치세수는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변수로 실질 민간 소비가 있고 또 당연히 소비자 물가지수도 부가가치세수에 영향을 주는 그 이론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변수들을 포함시키고 당연히 수출도 포함을 시켜서 저희가 변수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수들을 가지고 단순 회귀 분석을 돌립니다. 과거의 부가가치세수와 이러한 변수들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추정된 계수값을 구조적 계수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그 계수값을 이용해서 민간 소비와 물가지수, 수출액 등이 전망치가 제공이 되면 그 모형과 그 계수를 가지고 저희가 부가세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 X라는 변수에는 여러 가지 설명 변수들이 들어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민간 소비라든지 물가지수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당연히 저 에러텀이 있기 때문에 모든 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의 오차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형을 돌립니다. 이게 그 두 번째 칼럼, 두 번째 열에 있는 것들이 그 설명 변수고 그 다음에 1번부터 9번까지 있는 게 각각 다른 변수들을 사용해서 돌린 모형입니다. 여러 모형을 돌립니다. 매년 하는 작업이고요. 매년 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 가지 모형 선택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R 스퀘어 값입니다. 결정력이 이 모형의 적합성이 얼마만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만약에 모형 설명력이 가장 우수한 그 모형이 해마다 바뀐다면은 해마다 변수를 조정을 해서 모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9번 중에서 예를 들어서 4번 모형이 가장 적합한 거라고 판단이 되면 올해에는 4번 모형을 가지고 하고 기본적으로 만약에 내년에는 5번 모형이 더 좋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4번 모형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변수 외에 추가적인 변수를 더 포함시켜서 차년도 분석을 하고 있다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도 비슷한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죠. 맨 처음에는 종합소득 금액 자체를 추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종합소득 신고 인원도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이 최근에 저희가 국세청에서 그 자료 협조를 잘 받고 있어서요. 실제 미시 납세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납세 자료를 활용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소득 분포가 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득의 저희가 소득세가 누진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득이 더 늘면 실효세율이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분포가 변할 때 종합소득세 실효세율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추정하기 위해서 일부 표본 납세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실효세율을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만약 소득이 얼마만큼 증가하면 실효세율은 얼마만큼 변할 것이고 그런 것들을 실제 미시 납세 자료를 사용해서 실효세율을 추정합니다. 그리고 그 값을 이용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내년도에 종합소득 금액과 종합소득 인원이 나오고 실효세율이 어느 정도 될 거라 예측한 값에 기반해서 어느 정도 세수가 거칠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세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법인도 뭐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제 여러 절차가 있다라는 거는 법인 그 세목마다 그 특징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만약에 올해 적자가 났으면 손실을 이연할 수가 있기 때문에 2년 연속 흑자 법인들만을 대상으로 저희가 회계 분석을 실시하고 그 여러 가지 변수를 토대로 2년 연속 흑자 법인의 영업이익을 추정한 다음에 또 수출과 함께 흑자 법인 소득 금액을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법인들은 중간 예납을 하기 때문에 그 중간 예납 비율도 추정을 해서 저희가 조정을 해서 한 해의 법인 세수를 추계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세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에는 수입과 수출 이렇게 단순하게 했다가 좀 더 최근 들어서 관세 세수가 계속 줄고 있었고 세수 추계에 대한 오차도 좀 커진 상황에서 요청이 있어서 추가 변수를 뭘 활용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FTA 진행률이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고려를 했고 그렇게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서 세수를 추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뭐 빠르게 또 간략하게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식으로 다른 세목에 대해서도 변수들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차년도에 대한 그 세수를 전망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를 몇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모형을 고도화하자. 그래서 모형을 고도화하자는 거는 미시 모의 실험. 저희가 일부 활용을 하고 있는데 다른 모든 세목에도 이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모형을 적용해 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이 있고 또 최근 들어서 AI 기반의 머신러닝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그 대안들에 대한 제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형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고도화한다고 해서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머신러닝 자체는 만약에 데이터가 굉장히 풍부해지고 많아지면 세수 추계의 핀포인트 값을 맞추는 데는 어느 정도 개선은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머신러닝의 한 가지 단점은 머신러닝은 결국에는 컴퓨터가 알아서 데이터 간의 관계를 토대로 최종값을 내놓는 것이지 그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연구자라든지 정책 담당자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등을 활용을 해서 세수 추계를 한번 비교해 보는 거는 뭐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메인으로 가지고 와서 만약에 세수 추계를 한다면 나중에 만약에 세수 추계가 틀렸을 때 그거에 대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이것을 주된 어떤 방법으로 대체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의구심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 중에서 가장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기관도 뭐 노력은 하지만 뭐 다른 이 거시전제 변수들을 전망하고 있는 기관들도 같이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예측 정확성을 높이고 또 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형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배경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거시전제 변수 전망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제가 너무 급변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산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하나의 과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한 가지 또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뭐 경제 전망 주기적으로 하는 것처럼 세수 추계도 주기적으로 개선하는 거. 아마 기재부가 최근에 그 조기 경보 시스템 뭐 이런 걸 통해서 만약에 예상보다 좀 더 들어오거나 덜 들어오거나 할 때 대중에게 알려주고 그러한 것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안 했다고 하기보다는 하여튼 뭐 대중에게 공개하는 걸 안 한 것뿐이지 어쨌든 다른 해외에서도 계속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계속 하고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좀 더
공개하면서 이런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세수 추계 오차 관련해서도 뭐 이게 의도성이 있냐 없냐 이런 논란은 사그라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호주의 경우도 제가 최근에 그 호주에 그 출장을 다녀오면서 그 호주의 세수 추계에 관련돼서 좀 여쭤본 게 있는데 거기도 사실 세수 오차가 뭐 우리랑 뭐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다만 거기는 주기적으로 2달 정도 시간을 두고 기준 추계값과 차이 날 경우에 주기적으로 계속 공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 세수 추계를 계속 업데이트하는 건 좀 불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어쨌든 세수 추계는 세임 예산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게 한번 되고 나서 주기적으로 체크해보고 만약 변화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면 그걸 공표하는 것, 그런 거는 충분히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수 추계 전담 인력의 확충 및 거시 전망팀과의 연계성 강화라고 적어놨는데요. 제가 뭐 호주만 보고 뭐 예를 말씀드리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최근에 얘기 나눈 바에 따르면 이 호주 재무부 세수 추계 전담 인력팀만 30명이 넘고 또 이 세수 추계 팀과 거시 전망팀이 같은 부서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거시 부서하고 이 세수 부서가 다르게 있는데 이런 정보 교환 측면에서는 아마 같은 부서에서 같이 고민하고 공유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정부 세수 추계 담당 인력은 뭐 사실상 1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상황이고 만약에 이러한 것들 이런 행정적인 어떤 그 서포트도 좀 개선이 되면 당연히 뭐 추후에 좀 더 설명도 많이 할 수 있고 또 세수 추계 정확성도 제고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설명드릴 거는 이게 뭐 제가 말씀드린 게 좀 맞나 모르겠지만 뭐 세수 추계 관련된 전문가들, 그러니까 뭐 저희 연구원도 그렇고 뭐 정부 측에서 세수 추계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그렇고 그분들의 의견을 좀 잘 듣고 설명을 잘 듣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모형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이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도 중요하고 또 오히려 더 중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2022년에 IMF에서 Challenges in Forecasting Tax Revenue라는 그 보고서에서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Forecasters may need to make use of subjective adjustment라고 그랬는데 너무나 모형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그 요소들이 많다 보니까 그 전문 인력에 대한 어떤 의견들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볼 필요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형 외에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면 또 이거 왜 이렇게 과대하게 추계했느냐, 과소하게 추계했느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전문가들의 판단을 좀 믿고 또 만약에 틀렸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세수 추계 관련해서는 큰 논란 없이 효율적인 재정 집행을 위한 본분의 역할을 다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